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데이터로 살펴보는 경제 이야기. 이 코너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반 투자를 진행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경제인식을 심어주기에, 좋겠다. 판단하는 부분들. 또 아니면, 그냥 여러가지 이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요, 경제 이야기를 이제 확인해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위해서 이 컨텐츠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 주제를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아침 한 9시, 10시쯤부터, 이제 오후 6시 사이에 제가 영상 제작을 하면서, 또 질문답 같은 경우도 이제 실시간으로 받고요. 하려고 이제 생방송을 아프리카 TV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 채널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제 정보란에 보시면, 제 채널 정보란에 보시면 그 아프리카 TV 그 주소를 띄워놨어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걸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IMF 시절에 부자들이 돈 벌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금융위기라든가 이렇게 큰 위기 같은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보면은 죽는 사람들은 서민들만 죽는 거예요. 부자들이나 자산가들은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더 큰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보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일단 재미를 봤던 기업과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IMF 때는 일단 빚이 있는 기업하고 서민만 죽어나가는 시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청업체들, 중소기업들, 이제 빚으로 운영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파산을 해버린 거죠. 기업 같은 경우는 부도를 냈고요. 가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답이 없어서 이제 파산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때 이제 집값 같은 경우도 폭락을 했어요. 예, 살펴보면 아무리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죽는다 그러면 이제 가장 힘들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IMF 때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노동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내 인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만 죽어나간 시절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사는 게 일을 해서 벌다가 소비를 하는데 이것저것 소비를 하려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 같은 부분이 이제 올라간 거죠. IMF 때는 이제 은행 예금만 이제 뭐 10%, 20% 이 정도의 예금 금리를 줬다 그래요. 그럼 부채 같은 경우는 부채 이자 부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높았겠죠.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이자 부담이 지금 30%, 40% 한다 그러면 지금 뭐라 그래야 돼? 그 뭐 하트캐싱이나 요즘 그 대부업체들 거의 이자 부담이 그 정도 된다는 소리인데 이제 집을 이제 담보로 잡아가지고 빚을 졌던 사람 좀 부채 정도가 많이 해서 이제 빚을 졌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부도가 난 거죠. 이때 일단 돈 번 사람들을 살펴보면 일단 IMF의 경기는 다 죽고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현찰만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더 투자를 하려고 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제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만 꽁꽁 싸들머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부도가 나고 여기저기 뭐 집값이고 뭐 다 폭락하다 보니까 아예 경기가 죽어버렸는데 보니까 외국계에서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서울 명동의 파이낸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IMF 때 이제 짓다가 부도 난 걸 싱가포르에서 국부 펀드가 들어와서 이제 싹 잡아먹습니다. 매수를 하죠. 건축비는 뭐 이제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한 뭐 200억이 들었다 그러면 건축비 한 반값 정도에 이제 집어서 당장 그만큼 이제 시세 차익을 거둔 거죠. 그래도 지금 아무도 사려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제 와갖고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사주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도 그나마 이런 거 사주는 게 어디야. 그래갖고 이때 부도 났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변제라도 받게 되고 하게 되면 그게 어디야 하고 또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잠실 코엑스타운 아이파크타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미국 론스타라는 기업이 탁 들어와서 그 아이파크타운을 딱 집어먹은 거예요. 또 이제 헐값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헐값이 굉장한 헐값에 팔았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돈이 없고 정부에도 돈이 없고 기업들도 돈이 없다 해보니까 이제 다 현금만 들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사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한 사람들도 없고 해서 경기가 죽는데 이렇게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이런 걸 사주는 게 어디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동 서인빌딩 이제 명동에 있는 서인빌딩 같은 경우도 메릴린치에서 들어와서 딱 집어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제 현찰을 들고 있던 자산가들이 슬슬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IMF 때문에 뭐 이제 경기도 죽고 뭐 주식이고 뭐고 다 박살나고 해서 다들 이제 막 숨죽이고 이제 돈을 최대한 안 쓰려고 다 이렇게 짊어지고만 있는데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제 건물들을 이렇게 집어먹는다?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이 굉장히 싼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현금 부자들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정말 싼가 보다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반포 재개발 아파트, 잠실에 이제 1억 5천씩 하던 거 이런 거 이제 10개씩 20개씩 이제 주워 담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반포 재개발 아파트가 지금 한 15억씩 해요. 그럼 이제 10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거죠. 이렇게 보면 상승 경기 하락을 시작할 때는 서민들, 돈 없는 사람들이 부채를 과다하게 짊어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보세요. 지금 담보대출을 뭐 60%, 70%씩 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집이 계속 올라가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부채를 뭐 거의 많이 70%, 80% 근처까지 이제 갖고 가고 집을 장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자가 고정금리로 5년이 금리가 되고 이제 변동금리로 이게 변화하게 되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담보 뭐 경기 살린다고 담보를 이제 많이 해주고 은행권에서 이제 돈을 풀게 되면서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집장만을 많이 했죠. 뭐 전세값 올라가고 전세값이랑 이제 매매가랑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이럴 바에 차라리 내 집 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경기가 또 죽는다 부동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억제 정책을 딱 내놨는데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냉각이 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매매 수요가 없고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슬슬 또다시 나오기 시작하려 그러고 여기저기가 이제 또 다 죽겠다 소리가 들리니까 자 경기를 살려야 된다고 대학생들 이제 학자금 대출 해주던 거 그 규제를 풀어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햇살론이라고 해서 그 대출을 더 준다 그래요. 일반 가게도 이제 빚을 더 내준다 그러죠. 자 은행은 지금 금리가 1% 2%예요. 1% 2%를 줍니다. 은행이 예금을 하면 금리를 1% 2%를 줘요. 근데 은행은 이걸 빌려줘서 이제 7, 8%의 이제 수익을 가져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예대 마진이 짭짤하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자꾸 빌려줘서 돈을 많이 빌려주는 은행들이 수익 구조가 좋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서민들, 부채를 이제 갚아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죠. 그리고 가계소득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에서도 이제 채용을 하려 하진 않아요. 앞으로 4차 산업이 이제 지금보다 더 이제 화랑이 오고 하게 되면 더 그렇게 되겠죠.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치고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버는 건 없는데 이자,
빚에 대한 이자, 이 비중이 과다하게 되다 보면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게 되죠. 자,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는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초읽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들어서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 자산가들, 자, 기업가들은 그나마 이제 탄탄한 기업을 가진 기업들은 지금 굉장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이제 데이터를 보면 그런 부분이 다 증명이 된다.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투입이 됩니다.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시그널은, 바닥을 확인하는 건 이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외국 계좌로. 자, 외국 계좌는 왜 돈이 많겠어요? 쉽게 말하면 쌀 때만 들어가는 거야. 쌀 때만. 이제 비쌀 때는 누가 산다? 비쌀 때는 서민이. 자, 비쌀 때는 다 서민한테 떠넘기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는 벌어진다. 빈부격차가 왜 벌어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쌀 때 외국인들이 사서 비싼 값에 일반인들, 서민들, 자, 경제인식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맨날 죽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인식이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 경기가 다 죽는다고 날리고 할 때 내가 소비를 한다 그러면, 야, 그거는 국익의 보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유관순 열사, 과거에 우리나라 그 유명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나라에 큰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산가가 되어야 된다. 자산가가 되는 방법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죠. 자, 뒷북치는 중산층과 서민들. 이제 중산층을 보니까 이제 돈을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던 이제 중산층보다 상류층들이 이제 투자를 들어갔어요.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고, 그걸 확인하고 이제 상류층이 자본을 투입을 해서 이제 싼 것들을 다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산층들이 이제 집값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기회가 왔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2년, 2003년쯤에 은행빚을 이제 50%, 60% 정도 얻어갖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을 하고, 자, 20평, 30평 살던 사람들이 40평으로 이동을 하고 하면서 또 이제 재개발 붐이 일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2006년쯤 되니까 이제 서민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집값이 계속 오르거든. 집값이 계속 올리니까 이제 과거에는 보면은 이제 2년만, 5년만, 10년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집을 장만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내 집을. 근데 이제는 20년 모아도 집을 장만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추세대로 가게 되면 평생 돈을 벌어도 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런 불안감에 이제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리해서 지금이라도 안 사면 평생 집 사긴 글러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이며 저축은행, 또 이제 그보다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보험에서 이런데 이제 거기보다 좀 이금융권 이렇게 들어가서 최대한 빚을 얻어서 이제 집을 쌉니다. 이제 부채 이제 한 70%에서 좀 심한 사람 75%, 80%까지 대출 있는 대로 땡겨서 쓸 수 있는 대로 땡겨 써갖고 이제 집을 마련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은 거품이다. 서민들이 집을 많이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품이라는 거예요. 서민들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품이라는 거죠. 상류층 같은 경우 내 돈으로 집을 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그렇게 위험한 시기가 아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열을 올리면 항상 꼭지다. 부동산의 꼭지는 이제 집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지를 판단하는 데이터가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 일본, 과거의 다른 나라들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봐도 이런 부분은 일맥상통해요. 돈 없는 사람들, 서민들이 이제 빚내갖고 집 사기 시작하면 그때가 꼭진 거예요. 자, 주식도 마찬가지죠. 자, 개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면 꼭지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경제인식이 부족해서.
파동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쉽게 말해서 바닥과 꼭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없다. 지금 현재만 보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IMF 때도 보면 외국계 이제 뭐 국가기업, 싱가포르 같은데 어마어마한 데죠. 뭐 싱가포르라든가 미국 이런데 큰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들어와서 뭔가 움직임을 취할 때가 항상 바닥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게 자산가들, 상류층들, 그 다음이 이제 중산층들. 자, 서민이 이제 진입하는 시점은 꼭지다. 그럼 우리는 주위에서 이제 집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팔고 나오면 돼요. 자, 은행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IMF고 2008년 금융위기고 터진 이유들은 다 은행이에요. 은행이 일단 참 재밌어요. 보세요. 이 신용대출은 이제 해서 돈을 갚지 못하고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신용대출을 받겠어요. 그쵸? 물론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신용대출은 잘 받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신용대출은 서민들만 거의 받아서 사용을 한다고 보면 돼요. 중산층도 가끔 뭐 받는 사람들은 있죠. 근데 이제 신용대출은 이제 떼이면 그만이니까 리스크가 부담이 돼요. 이자가 좀 더 높더라도. 근데 이제 담보대출은 일단 담보가 있으니까 리스크가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빌려줘도 이제 계속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빌려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축적해놓은 돈이 이제 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려줄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외국계 은행에다 이제 노크를 하는 거죠. 자, 내가 은행만큼 담보가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빌려줬던 그 채권들 그걸 이제 담보로 해서 외국계 은행에서 돈을 또 빌려옵니다. 자, 그 돈을 또 빌려줘요. 그러다가 이제 담보대출은 이제 장기대출인데 이제 외국계 은행들이 자본회수에 들어가요. 왜?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세계 경기가 요즘 이제 정보화 시대고 하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영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계 은행이 지 죽게 생겼으면 이제 자본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놓은 돈들을 이제 자본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 자본 회수에 들어가면 은행은 이제 당장 돌려줄 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빌려왔는데 이 100억을 장기 대출로 빌려줬어요. 그럼 장기로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당장 달라볼 수가 없잖아요. 왜?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왔으니까 니 살던 거 지금 니들 지금 다 집에서 나가고 그거 팔아갖고 나 지금 빌렸던 돈 일단 먼저 줘봐.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다른 은행을 찾아요. 다른 돈줄을 찾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다 빌려왔다. 그럼 이번에는 미국에다 빌려다가 스페인에다 돈을 갚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페인에 돈이 얘네들 또 돈 달라고 하면 이탈리아에서 돈 빌렸다가 또 이제 미국에다 갚아.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 돈 달라고 하면 일본에서 빌려다가 이제 이탈리아에다 갚아. 이게 돌려막기 한다는 게 우리가 과거에 카드 대란이 있었죠. 자, 이렇게 일반인들이 하는 이런 돌려막기를 은행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안전한 기업이 아니다. 은행은 핵폭탄을 쥐고 있는 위험한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돈을 돌려막는 걸 하면 이제 눈치를 챘어요.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망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회수가 이제 빠르게 돼요. 이제 돈을 빨리 회수를 하는 거야. 내가 먼저 안 하면 내 돈을 먼저 뜯길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애들 빌려준 놈들보다 내가 먼저 회수를 해야 일단 나는 살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돈 달라, 저도 돈 달라, 얘도 돈 달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터지는 거죠. 이게 이제 뱅크론 사태예요. 은행이 망할까봐 돈을 찾아서 도망가는 거. 이게 이제 뱅크론 사태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은행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나라에서 이제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일단 살려줘야 되니까 잘못은 은행이 했는데 나라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나라에서 알아서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고 보증을 딱 쓴다 그러면 그건 결국 나라 돈은 뭐예요? 우리 세금이라는 거예요. 자, 세금을 담보로 그 돈을 이제 보증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IMF를 넘어간 겁니다. 결국 이제 나라를 근간을 이제 흔들 수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이제 세금으로 보증을 쓰고요. 은행 빚을 갚아주면 돌고 돌아서 서민들은 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의 반복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다. 1998년부터 지금 2008년을 거쳐서 지금 2016년에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어간다 그러죠.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년 동안.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경제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맨 은행에다 예금만 한다. 그리고 은행에다 예금만 하면 좋죠. 왜? 몇 프로라도 일단 이자를 받으니까. 은행에다 예금하고 우리는 1%, 2% 이자를 받죠. 1%, 2% 이자를 받으면서 은행에 예금하고 7%, 8% 심하게는 2060권 이런 데는 12%, 14%, 심한 데는 40% 연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쓰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겨요. 그 돈으로 내가 다시 이자를 더 주고 빌려와. 내 돈인데 내가 맡겨놓고 그 돈으로 이제 다시 내가 이자를 더 주고 돈을 빌려와. 그러고 나서 이자를 주면서 은행을 먹여 살려요. 이게 은행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무조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지금 굉장히 안전한 기업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 일단 보증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의 빚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기업들도 돈이 많아요. 이제 IMF 시절에는 은행이 기업들의 돈을 빌려주면서 그게 터져서 위기가 됐던 거고요. 2008년도에는 이제 기업들의 돈을 그렇게 위험한 데다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이게 위험한 걸 이제 알았어요. 이제 깨달은 거지, 은행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다가 그렇게 돈을 함부로 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가계부채 때문에 터질 뻔한 게 부동산 때문에 터진 게 2008년 금융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IMF 때는 기업에다 은행이 돈을 빌려줘서 우리가 금융위기가 터졌던 거고 2008년에는 부동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졌다. 경제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듣던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입을 해보고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결국은 개인의 확대가 국가예요. 개인의 확대가 기업이고 이제 어떤 단체고 나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모이면 그걸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보다 더 많이 모이면 이제 이건 지자체가 되는 거고 더 많이 모이면 이제 그게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들이 여러 모이면 그건 이제 지구가 되겠죠. 사람이 혼자 개인이에요. 자, 이게 많이 모여. 그래갖고 무슨 일을 혼자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을 이제 같이 그러면 이제 기업이에요. 자, 이 기업들을 모아놓고 뭐하고 하는 기업들이 많고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단체를 이제 지자체라고 해요. 자, 그 지자체들이 모여서 이제 국가가 됩니다. 자, 그 국가들이 모인 게 지구. 그러면 우리가 혼자 일상생활 하면서 알던 것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확대 재생산해갖고 확대해서 생각하고 하다 보면 이제 지구, 우리 글로벌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을 유추해낼 수가 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죠. 메로멜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무튼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경제인식은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이제 BJ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영상이 하나 더 올라올 거고요. 데이터로 살펴보는 경제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내 생각과,
그리고 공감대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BJ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예금 금리를 줬다 그래요. 그럼 부채 같은 경우는 부채 이자 부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높았겠죠.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이자 부담이 지금 30% 40% 한다 그러면 지금 뭐라 그래야 돼? 그 뭐 하트캐싱이나 요즘 대부 업체들 거의 이자 부담이 그 정도 된다는 소리인데, 이제 담보로 집을 이제 담보로 잡아가지고 빚을 졌던 사람, 좀 부채 정도가 많이 해서 이제 빚을 졌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부도가 난 거죠. 이때 일단 돈 번 사람들을 살펴보면, 일단 IMF의 경기는 다 죽고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현찰만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더 투자를 하려고 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제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만 꽁꽁 싸들머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부도가 나고 여기저기 뭐 집값이고 뭐 다 폭락하다 보니까 아예 경기가 죽어버렸는데, 보니까 외국계에서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서울 명동의 파이낸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IMF 때 이제 짓다가 부도 난 걸 싱가포르에서 국부 펀드가 들어와서 이제 싹 잡아먹습니다. 매수를 하죠. 건축비는 뭐 이제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한 뭐 200억이 들었다 그러면 건축비 한 반값 정도에 이제 집어서 당장 그만큼 이제 시세 차익을 거둔 거죠. 그래도 지금 아무도 사려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제 와갖고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사주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도 그나마 이런 거 사주는 게 어디야. 그래갖고 이때 부도 났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변제라도 받게 되고 하게 되면 그게 어디야 하고 또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잠실 코엑스타운 아이파크타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미국 론스타라는 기업이 탁 들어와서 그 아이파크타운을 딱 집어먹은 거예요. 또 이제 헐값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헐값이, 굉장한 헐값에 팔았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돈이 없고 정부에도 돈이 없고 기업들도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 현금만 들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사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한 사람들도 없고 해서 경기가 죽는데 이렇게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이런 걸 사주는 게 어디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동 서인 빌딩, 이제 명동에 있는 서인 빌딩 같은 경우도 메릴린치에서 들어와서 딱 집어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제 현찰을 들고 있던 자산가들이 슬슬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IMF 때문에 뭐 이제 경기도 죽고 뭐 주식이고 뭐고 다 박살나고 해서 다들 이제 막 숨죽이고 이제 돈을 최대한 안 쓰려고 다 이렇게 짊어지고만 있는데,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제 건물들을 이렇게 집어먹는다? 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데이터로 살펴보는 경제 이야기. 이 코너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반 투자를 진행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경제인식을 심어주기에, 좋겠다 판단하는 부분들, 또 아니면, 그냥 여러가지 이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요, 경제 이야기를 이제 확인해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위해서 이 컨텐츠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 주제를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아침 한 9시, 10시쯤부터, 이제 오후 6시 사이에 제가 영상 제작을 하면서, 또 질문답 같은 경우도 이제 실시간으로 받고요. 하려고 이제 생방송을 아프리카 TV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 채널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제 정보란에 보시면, 제 채널 정보란에 보시면 그 아프리카 TV 그 주소를 띄워놨어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걸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IMF 시절에 부자들이 돈 벌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금융위기라든가 이렇게 큰 위기 같은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보면은 죽는 사람들은 서민들만 죽는 거예요. 부자들이나 자산가들은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더 큰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보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일단 재미를 봤던 기업과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IMF 때는 일단 빚이 있는 기업하고 서민만 죽어나가는 시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청업체들, 중소기업들, 이제 빚으로 운영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파산을 해버린 거죠. 기업 같은 경우는 부도를 냈고요. 가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답이 없어서 이제 파산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때 이제 집값 같은 경우도 폭락을 했어요. 예, 살펴보면 아무리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죽는다 그러면 이제 가장 힘들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IMF 때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노동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내 인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만 죽어나간 시절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사는 게 일을 해서 벌다가 소비를 하는데 이것저것 소비를 하려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 같은 부분이 이제 올라간 거죠. IMF 때는 이제 은행 예금만 이제 뭐 10%, 20%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이 굉장히 싼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현금 부자들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정말 싼가 보다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반포 재개발 아파트 잠실에 이제 1억 5천씩 하던 거 이런 거 이제 10개씩 20개씩 이제 주워 담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반포 재개발 아파트가 지금 한 15억씩 해요. 그럼 이제 10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거죠. 이렇게 보면 상승 경기 하락을 시작할 때는 서민들, 돈 없는 사람들이 부채를 과다하게 짊어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보세요. 지금 담보대출을 뭐 60%, 70%씩 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집이 계속 올라가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부채를 뭐 거의 많이 70%, 80% 근처까지 이제 갖고 가고 집을 장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자가 고정금리로 5년이 금리가 되고 이제 변동금리로 이게 변화하게 되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담보 뭐 경기 살린다고 담보를 이제 많이 해주고 은행권에서 이제 돈을 풀게 되면서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집장만을 많이 했죠. 뭐 전세값 올라가고 전세값이랑 이제 매매가랑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이럴 바에 차라리 내 집 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경기가 또 죽는다는 부동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억제 정책을 딱 내놨는데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냉각이 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매매 수요가 없고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슬슬 또다시 나오기 시작하려 그러고 여기저기가 이제 또 다 죽겠다 소리가 들리니까 자, 경기를 살려야 된다고 대학생들 이제 학자금 대출 해주던 거 그 규제를 풀어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햇살론이라고 해서 그 대출을 더 준다 그래요. 일반 가게도 이제 빚을 더 내준다 그러죠. 자, 은행은 지금 금리가 1%, 2%예요. 1%, 2%를 줍니다. 은행이 예금을 하면 금리를 1%, 2%를 줘요. 근데 은행은 이걸 빌려줘서 이제 7, 8%의 이제 수익을 가져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예대 마진이 짭짤하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자꾸 빌려줘서 돈을 많이 빌려주는 은행들이 수익 구조가 좋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서민들, 부채를 이제 갚아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죠. 그리고 가계소득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에서도
이제 채용을 하려 하진 않아요. 앞으로 4차 산업이 이제 지금보다 더 이제 화랑이 오고 하게 되면 더 그렇게 되겠죠.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치고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버는 건 없는데 이자, 빚에 대한 이자, 이 비중이 과다하게 되다 보면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게 되죠. 자,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는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초읽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들어서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 자산가들, 자, 기업가들은 그나마 이제 탄탄한 기업을 가진 기업들은 지금 굉장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이제 데이터를 보면 그런 부분이 다 증명이 된다.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투입이 됩니다.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시그널은 바닥을 확인하는 건 이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외국 계좌금. 자, 외국 계좌금은 왜 돈이 많겠어요? 쉽게 말하면 쌀 때만 들어가는 거야. 쌀 때만. 이제 비쌀 때는 누가 산다? 비쌀 때는 서민이. 자, 비쌀 때는 다 서민한테 떠넘기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는 벌어진다. 빈부격차가 왜 벌어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쌀 때 외국인들이 사서 비싼 값에 일반인들, 서민들, 자, 경제인식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맨날 죽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인식이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 경기가 다 죽는다고 날리고 할 때 내가 소비를 한다 그러면, 야, 그거는 국익의 보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유관순 열사, 과거에 우리나라 그 유명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나라에 큰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산가가 되어야 된다. 자산가가 되는 방법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죠. 자, 뒷북치는 중산층과 서민들. 이제 중산층을 보니까 이제 돈을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던 이제 중산층보다 상류층들이 이제 투자를 들어갔어요.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고 그걸 확인하고 이제 상류층이 자본을 투입을 해서 이제 싼 것들을 다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산층들이 이제 집값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기회가 왔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2년, 2004년쯤에 은행빚을 이제 50%, 60% 정도 얻어갖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을 하고, 자, 20평, 30평 살던 사람들이 40평으로 이동을 하고 하면서 또 이제 재개발 붐이 일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2006년쯤 되니까 이제 서민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집값이 계속 오르거든.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제 과거에는 보면은 이제 2년만, 5년만, 10년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집을 장만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내 집을. 근데 이제는 20년 모아도 집을 장만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추세대로 가게 되면 평생 돈을 벌어도 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런 불안감에 이제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리해서 지금이라도 안 사면 평생 집 사긴 글러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이며 저축은행, 또 이제 그보다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보험에서 이런데 이제 거기보다 좀 이금융권 이렇게 들어가서 최대한 빚을 얻어서 이제 집을 쌉니다. 이제 부채 이제 한 70%에서 좀 심한 사람 75%, 80%까지 대출 있는 대로 땡겨서 쓸 수 있는 대로 땡겨 써갖고 이제 집을 마련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은 거품이다. 서민들이 집을 많이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품이라는 거예요. 서민들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품이라는 거죠. 상류층 같은 경우 내 돈으로 집을 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그렇게 위험한 시기가 아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열을 올리면 항상 꼭지다. 부동산의 꼭지는 이제 집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지를 판단하는 데이터가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미국, 일본, 과거에 다른 나라들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봐도 이런 부분은 일맥상통해요. 돈 없는 사람들, 서민들이 이제 빚내갖고 집 사기 시작하면 그때가 꼭진 거예요. 자, 주식도 마찬가지죠. 자, 개미들이 이제 뭐 사기 시작하면 꼭지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경제인식이 부족해서 파동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쉽게 말해서 바닥과 꼭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없다. 지금 현재만 보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IMF 때도 보면 외국계 이제 뭐 국가기업, 싱가포르 같은 데 어마어마한 데죠. 뭐 싱가포르라든가 미국 이런데 큰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들어와서 뭔가 움직임을 취할 때가 항상 바닥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게 자산가들, 상류층들, 그 다음이 이제 중산층들. 자, 서민이 이제 진입하는 시점은 꼭지다. 그럼 우리는 주위에서 이제 집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팔고 나오면 돼요. 자, 은행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IMF고 2008년 금융위기고 터진 이유들은 다 은행이에요. 은행이 일단 참 재밌어요. 보세요. 이 신용대출은 이제 해서 돈을 갚지 못하고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신용대출을 받겠어요. 그쵸? 물론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